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중동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그리고 그 모래 지평선 아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검은 황금, 즉 석유일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중동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군대와 탱크가 국경을 넘었고 거대한 제국들이 이 작은 바다를 두고 체스 게임을 벌였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중동의 모든 갈등과 전쟁은 결국 기름과 종교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이 메마른 땅의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간 몇 발의 발사체들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그 낡은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2026년 3월 7일 이란 남부에 위치한 캐슘 섬에 정체불명의 정밀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미사일이 밤하늘을 찍고 내려와 꽂힌 곳은 군사기지도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도 거대한 정유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곳은 바로 해수 담수화 시설, 즉 바닷물을 짜내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맹물로 바꾸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에게 그곳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호수도 없는 메마른 섬에서 그 공장은 수십 개 마을 주민들의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직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의존하던 수도꼭지는 단숨에 말라붙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아이에게 먹일 물 한 모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슘 섬이 공격받은 지 불과 하루 만인 3월 8일, 이번에는 징벌적 보복을 선언한 이란의 공격 드론대가 바다를 건너 바레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타깃은 역시 바레인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인구 160만 명의 바레인은 지하수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려 국가 전체가 매일같이 이 공장에서 뿜어내는 물에 완벽히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론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시설 내부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화려한 마천루로 가득한 바레인의 도심은 순식간에 끔찍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물 공급에 큰 지장이 없다며 다급히 민심을 달랬지만 비상식수 비축량이 고작 며칠분에 불과한 이 부유한 섬나라에서 사람들은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석유를 팔아 금고를 채워도 물공장이 멈추면 이 도시는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무덤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전쟁사에 가장 소름 끼치고 치명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동 전쟁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석유 전쟁이었다면 이제 막을 올린 이 조용한 전쟁은 숨을 쉬고 살아남기 위한 노골적인 생존 전쟁입니다. 석유 공급이 끊기면 전 세계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타격을 입어 삶이 불편해지겠지만 당장 내일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끊기면 어떨까요? 수백조 원의 국부 펀드를 굴리는 중동의 군주들도 첨단 방공망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전략가들도 이제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건설해온 이 찬란한 사막의 오아시스가 사실은 적의 미사일 단 한 발에 철저히 파괴될 수 있는 극도로 얇은 유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안보는 더 이상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을 걸러내는 기계의 모터 소리가 멈추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국가의 존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6년 현재의 중동은 눈에 보이는 미사일과 드론들이 당장의 생명줄을 타격하는 낯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려한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떨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란한 폭발음과 화염은 사실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서막, 즉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이 미사일에 놀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 멀리 북쪽에서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그 어떤 요란한 경고도 없이 수천만 명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진짜 권력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탄 대신 거대한 콘크리트 벽돌로 이웃나라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고대 문명이 꽃피웠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거대한 두 물줄기는 수천 년 동안 척박한 중동의 대지를 적시며 수많은 제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튀르키예의 험준한 동부 고원에서 시작되어 메마른 시리아의 대지를 가로지르고 타오르는 듯한 이라크의 사막을 흠뻑 적신 뒤 마침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생명선은 그 길이만 무려 4,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이 강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만 7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거대한 생명줄의 수도꼭지를 오직 단 하나의 국가가 독차지하여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자원의 독점이 아니라 하류에 사는 7천만 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상상은 2026년 현재 이미 차가운 현실이 되어 중동의 지도를 조용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집요하게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바로 남동 아나톨리아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저 평범한 지역 개발 사업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오만한 토목 공사 중 하나입니다. 무려 3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이 사업은 튀르키예 남동부의 광활한 영토를 아우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 설계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최상류에 무려 22개의 거대한 댐과 19개의 수력 발전소를 촘촘하게 건설하여 아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완벽하게 통제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가두어 물을 신의 선물이 아닌 철저한 국가 소유의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권력의 요새화 작업이었습니다. 2026년 이 무시무시한 프로젝트는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아타튀르크 댐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저수량을 뽐내며 도도하게 물줄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막아선 일리수 댐 역시 하류로 내려보낼 물의 양을 튀르키예 정부의 통제실 버튼 하나로 쥐락펴락하고 있죠. 이들이 물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한 댐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력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스라엘 국토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황무지를 비옥한 농경지로 바꾸어 자국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남동부는 이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눈부신 성장이 철저하고 잔인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상류에서 콘크리트 장벽을 높여 물을 가둘수록 수천 년 동안 강물만 바라보며 살아온 하류 국가들의 삶은 처참하게 말라붙어 갔습니다. 이라크로 흘러가는 수량은 평소의 4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바그다드를 가로지르는 강바닥은 흉측한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튀르키예의 국부가 쌓여갈수록 이웃나라에 비옥했던 땅은 소금기가 가득한 죽음의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튀르키예의 한 지도자는 아타튀르크 댐 완공식에서 전 세계를 향해 대놓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유전이 아랍 국가들의 소유라면 우리 땅에서 시작되는 이 물은 완벽하게 우리의 자원이라고 말입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선언은 2026년 지금까지도 튀르키예 외교의 핵심 엔진으로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나 하류 국가들의 절규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입니다. 이제 튀르키예의 댐들은 그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국들의 목숨을 결정짓는 무시무시한 정치적 무기이자 언제든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수많은 제국을 품었던 이 거대한 강물이 오직 한 나라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하류에 남겨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생명줄을 빼앗기면서도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메마른 사막을 벗어나
100여 년 전 아주 낯선 유럽의 화려한 회의실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국을 먹여 살렸던 이 강물들이 단 한 나라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된 진짜 이유는 100년 전 파리의 한 책상 위에서 그어진 몇 가닥의 차가운 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 광활한 영토의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고전적인 의미의 제국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영토 안에서 여러 민족과 종교가 어우러져 살았고, 무엇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대한 핏줄은 국경이라는 인위적인 장벽 없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발원해 아랍의 대지를 지나 페르시아만까지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상류와 하류의 개념은 있었을지언정 강물을 두고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나 생존을 건 외교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강물은 신이 내린 축복이었고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의 공유 자산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강물의 범람을 기다렸고 강은 묵묵히 문명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참혹하게 패배하며 산산조각이 나자 이 평화로운 물줄기의 운명도 송두리째 바뀌고 맙니다.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관들은 런던과 파리의 화려하고 따뜻한 회의실에 앉아 중동의 지도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권과 석유,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나누기 위해 자를 대고 차가운 직선을 그어내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형성된 부족들의 거주지나 산맥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의 절대적 조건인 강의 흐름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 위에 그어진 무심한 선들에 의해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인 시리아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인 이라크라는 인공적인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 국경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땅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줄기의 상류를 차지한 자와 하류에서 그 물을 받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자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잔인한 절단 수술이었습니다. 산악지대인 아나톨리아 고원을 차지한 튀르키예는 강이 최상류라는 절대적인 지리적 이점을 챙겼고, 평원과 사막지대에 덩그러니 남겨진 시리아와 이라크는 생존을 위해 영원히 북쪽의 자비만을 바라봐야 하는 태생적인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국경선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이 척박한 사막에서 서구 제국주의가 남겨놓은 이 삐뚤어진 국경선은 오히려 사람들을 자연의 젖줄로부터 잔인하게 단절시키는 거대한 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과 자원을 결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이웃을 원망하며 물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근대 국가들은 이 태생적인 모순을 스스로 해결할 시간도 능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상류를 차지한 국가는 콘크리트로 물길을 막아 절대 권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강물은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지 않고 오직 힘의 논리와 외교적 협박에 의해서만 배분됩니다. 강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매년 줄어드는 수위를 보며 피가 마르는 공포를 느껴야만 합니다. 유럽인들이 남기고 간 이 서늘한 유산은 오늘날 중동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을 둘러싼 이 억울하고도 숨막히는 지리적 감옥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선들이 지도 위에 그어진 지 100여 년이 흐른 2026년 현재, 그 참혹한 대가는 방금 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완전히 붕괴해버린 한 국가의 폐허 위에서 가장 뼈저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입니다. 5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아사드 독재 정권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2026년 13년간 이어지던 참혹한 내전의 포연이 거치고 다마스쿠스의 심장부에는 새로운 권력인 시리아 해방기구가 입성했습니다. 이들은 승리자로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 넥타이를 메고 서방 언론 앞에서 통합정부를 약속하는 등 필사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국가 재건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좌를 꿰찬 새로운 지배자들은 다마스쿠스의 집무실에 앉자마자 너무나도 무기력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가며 권력을 쟁취했지만 정작 이 나라 수천만 국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진짜 버튼은 자신들의 손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버튼은 다마스쿠스가 아니라 북쪽의 튀르키예에 있었습니다. 알레포의 농경지를 살릴 수 있을지, 무너진 인프라를 복구하고 라카 지역의 발전소를 다시 돌려 불을 밝힐 수 있을지, 이 모든 국가의 존망이 전적으로 튀르키예가 댐의 수문을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달려버린 것입니다. 독재자의 총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아이가 마실 물 한 컵이 다른 나라의 소나귀에 꽉 쥐어져 있다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튀르키예가 물을 끊어버리면 새로운 정권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밀란에 휩싸여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승전보를 올린 시리아의 새로운 지배자들은 국가의 자존심을 버리고 튀르키예의 자비만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줄기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석유 부국 이라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곳의 현실은 비극을 넘어 기괴한 역설 그 자체입니다. 이라크는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발밑을 파면 검은 황금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국민들의 타는 목을 축일 물이 없어온 나라가 거대한 모래바람 속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그다드 시내는 악취로 진동하고 인류 문명의 보물창고라 불리던 남부의 습지대는 페르시아만에서 역류에 들어온 바닷물에 점령당해 소금밭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상류의 튀르키예가 수문을 닫아버린 이상 아무리 막대한 오일머니를 쌓아두어도 국민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라크 정부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은 비굴할 정도로 처절한 거래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튀르키예의 수도꼭지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유전개발 참여권을 튀르키예 에너지 기업들에 헐값에 내주며 물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굴욕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영토 주권마저 포기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반군을 토벌하겠다는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을 이라크 정부가 묵인하고 협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자국 영토를 유린해도 이라크는 그 대가로 강물 초당 500세제곱미터만 흘려보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라크는 약 170억 달러를 투입하여 튀르키예 국경까지 1200km를 잇는 거대한 물류 인프라, 이른바 개발의 길 프로젝트를 스스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튀르키예의 경제적 허브로 내줌으로써 만약 튀르키예가 물을 끊으면 그들 자신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도 함께 끊기게 만드는 눈물겨운 상호인질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 처절한 절망은 강물을 빼앗긴 약소국들의 당연한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물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메마른 강줄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 너머 바다 옆에서 엄청난 불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페르시아만의 화려한 강대국들, 그들 역시 이 가혹한 운명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의 절망과 이라크의 굴욕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저 사막 위에 세워진 억만장자들의 빛나는 도시들은 훨씬 더 끔찍하고 예리한 사신의 낫 아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절망은 어쩌면 강물을 빼앗긴 힘없는 하류 국가들의 당연한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척박한 강줄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 너머 페르시아만의 맑은 바다 옆으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화려한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중동의 부유한 강대국들입니다. 두바이의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웅장한 마천루들, 카타르의 사막 한가운데서 에어컨이 뿜어져 나오는 야외 경기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을 녹색으로 뒤덮은 첨단 인공 농장까지
이들이 모래 위에 세워 올린 기적 같은 도시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인류가 자연의 한계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막대한 국부 펀드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자본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사막의 오아시스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은 그 눈부신 번영이 실은 극도로 얇고 깨지기 쉬운 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만의 부국들은 돈은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단 한 가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마실 물입니다. 이곳에는 문명을 잉태할 강도 없고 호수도 없으며 수천 년 전 베두인들이 생명줄로 삼았던 지하수마저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해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잔인한 환경 속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무엇으로 샤워를 하고 무엇을 마시며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다. 그리고 그 짠 바닷물을 거대한 압력과 열로 짜내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맹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라는 현대 과학의 마법에 있습니다. 이 마법에 의존하는 정도는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쿠웨이트는 국가 전체가 마시는 식수의 무려 96%를 이 담수화 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카타르의 식수 의존도는 99%에 달하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역시 80% 이상의 물을 바다에서 강제로 짜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하나의 진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금고에 금괴가 가득하고 하늘에 천문학적인 몸값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다닌다 해도 해안가에 서 있는 바닷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공장의 모터가 멈추는 그 순간 국민 10명 중 9명은 당장 오늘 마실 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장한 화려한 방패가 가장 원초적인 갈증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의 비상식수 비축량이 고작해야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거나 정체불명의 테러로 인해 해안가의 이 물 공장들이 파괴된다면 어떨까요? 이 부유한 국가들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일주일 안에 새로운 물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거나 시설을 고치지 못하면 수백억 달러짜리 화려한 스마트 시티는 순식간에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하고 맙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아무리 통장에 수백만 달러가 있어도 타는 목을 부여잡고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룩한 이 국가들은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생존에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껴안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석유를 팔아쌓아 올린 이 찬란한 중동의 문명은 사실 해안가의 거대한 정수기 하나에 국가 전체의 목숨을 의탁한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줄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낸 최적의 경제적 설계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훌륭한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훗날 전쟁과 갈등의 시나리오 앞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재앙을 부르는 완벽한 자살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부유한 국가들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거대한 정수기만 바닷가에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이 국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도 마법 같은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 발전소와 정유시설, 그리고 해수 담수화 공장을 몽땅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 모아서 거대한 복합 단지로 지어버린 것입니다. 석유를 정제하고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 열을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보냈지만 이들은 그 버려지는 뜨거운 열을
바닷물을 끓이고 증류수를 만드는데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완벽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막 위에 인공 스키장을 만들고 밤하늘에 화려한 레이저와 음악 분수를 쏘아 올리는 그 모든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는 바로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최고의 설계였습니다. 평화로운 시절, 이 거대한 복합 단지들은 사막의 기적을 매일같이 뿜어내는 찬란한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2026년 현재, 전쟁의 그림자가 중동의 맑은 하늘을 덮치자 이 눈부신 경제적 최적화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물공장과 전기공장, 그리고 기름 창고를 한 곳에 뭉쳐놓았다는 것은 곧 적군의 미사일, 단 한 발로 한 국가의 에너지와 식수를 동시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략가들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울타리 안에 국가의 심장과 폐를 같이 묶어둔 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타격 목표가 없습니다. 굳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필요도 없이 해안가에 우뚝 솟은 이 웅장한 복합단지 하나만 정확히 타격하면 텔레비전과 에어컨이 꺼지는 동시에 시민들의 마실 물까지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의 끝판왕이었던 그 영리한 경제적 설계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타격 목표이자 완벽한 자살 구조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시나리오는 결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중동 전체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숨을 땡고 피를 말렸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정체불명의 발사체 한 발이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 근처 사막에 굉음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낙하한 지점은 두바이 시민 수백만 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및 발전 복합단지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강남역까지의 거리도 채 되지 않는 바로 그 코앞에서 한 국가의 생존을 영원히 끝장낼 뻔한 끔찍한 대참사가 간신히 비켜간 셈입니다. 만약 미사일의 궤적이 아주 조금만 틀어졌거나 요격 시스템이 단 1초라도 늦게 반응했다면 두바이라는 화려한 세계적 메트로폴리스는 단 하루 만에 기능이 정지되고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는 유령 도시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미사일 낙하 직후 페르시아만의 모든 지도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하늘의 최첨단 방공망조차 100%의 방어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5일 머니로 겹겹이 쌓아올린 이 화려한 유리성은 이제 적들의 미사일 궤적 하나하나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자는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야만 생존할 수 있지만 공격하는 자는 수많은 미사일 중 단 한 발만 성공시키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잔인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불기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가 아무리 두껍고 단단해도 시스템의 미세한 틈새를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칼날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적들은 굳이 수백억 원짜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레이더망에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총성도, 화염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울리지 않지만 이 연약한 생명줄을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군대가 이미 그들의 심장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과 거대한 폭발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를 자아냅니다. 눈에 보이는 파괴는 누구에게나 즉각적인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것은 레이더망에 요란하게 경보를 울리며 날아오는 불기둥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마주한 가장 소름 끼치고 치명적인 위협은 단 한 발의 총성도, 붉은 화염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요하고
완벽하게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침략입니다. 적들은 굳이 수백억 원짜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국경 너머 혹은 바다 건너편의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물 전쟁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의 생명줄인 해수 담수화 시설과 거대한 수처리 공장들은 고도로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바닷물을 걸러내고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정확한 비율로 염소를 투입하며 정수된 물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의 수돗물 파이프까지 밀어내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중앙 컴퓨터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철통 같아야 할 제어 시스템에 적대 국가의 해커들이 은밀하게 침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공장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화학물질 투입량의 숫자 몇 개를 슬쩍 바꾸거나 밸브를 여닫는 명령어 한 줄을 조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조작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사로 이어집니다. 시민들이 매일 아침 안심하고 마시던 수돗물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섞여 들어가거나 오염된 물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조용히 메인 펌프의 가동을 셧다운시켜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극심한 갈증의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죠. 이것은 결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26년 초부터 이란의 해커 조직들은 걸프 국가들의 수처리 및 담수화 제어 시스템을 향해 맹렬하고 대규모적인 사이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수년째 이어지는 최악의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내부의 극심한 위기와 분노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그들은 가장 치명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칭 전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이웃나라의 생존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독약 버튼은 중동의 화려한 억만장자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쏟아지는 그 맑은 물이 어젯밤 누군가의 악의적인 해킹으로 오염된 죽음의 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불확실성이 주는 심리적 테러는 그 어떤 미사일 공격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깊숙이 파괴합니다.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테러리스트는 자폭 조끼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니터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코드를 짜는 자들이며 이들의 손가락 끝에 중동 수천만 명의 목숨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최첨단 방공망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암살자의 침투 앞에서는 멍청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숨막히는 사이버 전쟁의 공포조차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재앙에 비하면 그저 작은 골칫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선을 넘어 페르시아만 전체의 바닷물을 영구적인 죽음의 독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대하고 물리적인 그림자가 바로 지금 그들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시나리오는 중동의 모든 지도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쉐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고 페르시아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지만 지리적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페르시아만은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출구라고는 비좁은 호르무즈 해협단 하나뿐인 거대하고 닫힌 자연의 욕조와도 같습니다. 한번 이 바다로 흘러들어온 물질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채 맴돌게 됩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랍의 억만장자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는 미사일이나 해커의 공격을 넘어선 전혀 다른 차원의 파멸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란의 해안가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부쉐르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중동 전체를 문자 그대로 얼어붙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굉음을 내며 뚝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천만다행으로 원자로 본체는 무사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질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부쉐르 원자로의 두꺼운 콘크리트 돔을 뚫고 들어가 치명적인 고농축 방사성 물질이 콸콸 쏟아져 나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종말론적 재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페르시아만은 입구가 좁은 욕조와 같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한번 섞여 들어오면 거대한 대양으로 희석되지도 밖으로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미사일을 맞지 않고 멀쩡하게 돌아간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빨아들여 걸러내는 그 물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독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담수화 기술과 필터라 할지라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닷물을 완벽하게 안전한 식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이 원전이 터지면 걸프 지역은 마실 물도, 물고기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동의 군사 전략가들이 직면한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모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해안가의 원전을 폭격하는 순간 그 방사능 오염수는 페르시아만 전체의 식수원을 맹독으로 바꿉니다. 적의 핵무기를 없애려는 물리적 타격이 역설적이게도 이웃한 모든 아랍 국가들과 나아가 영내 전체를 방사능 식수라는 지옥으로 몰아넣는 동반 자살의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오염되어 다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외통수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모래밭 위에 세워진 화려한 국가들은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압도적인 자본도 하늘을 뒤덮은 최첨단 전투기들도 바닷물이 도구로 변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요. 안보의 핵심이 더 이상 국경선을 지키고 유전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맑은 물 한 컵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처절한 생존의 외줄타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턱 밑까지 다가온 파멸의 위협 앞에서도 모든 것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이스라엘 전략가들의 시선은 비단 동쪽의 이란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이 곧 최고의 무기이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확인한 지금 눈을 돌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북쪽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무너진 시리아의 폐허 너머에서 거대한 생명의 수도꼭지를 움켜쥐고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진짜 강대국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이 이란의 해안가에서 시선을 거두고 북쪽으로 고개를 돌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폭탄으로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낡은 군사교리가 물이라는 거대하고 치명적인 변수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의 핵무기 그 자체보다 그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려다 자국의 유일한 식수원인 바다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동반 파멸의 시나리오입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닫힌 욕조 속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깨달은 그들은 가장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안보 완충지대인 북쪽의 시리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직후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국경을 넘어 시리아 전역에 버려진 군사시설과 무기고를 맹렬하게 폭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시리아 해방기구, 즉 과거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뿌리를 가졌던 이들이 남겨진 무기를 수습하여 온전한 국가의 정규군으로 성장하는 것을 싹부터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겠다는 차가운 계산이었죠.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에서는 국경을 맞댄 옆집에 강하고 적대적인 통일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 차라리 수만 간신히 붙어 있는 무기력하고 분열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시리아의 땅 위를 잿더미로 만들며 막강한 화력을 퍼부어도 이 거대한 중동 체스판의 진정한 지배자는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시리아의 잿더미 위에서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정권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를 띄우고 스마트 폭탄을 쏟아부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국경 안쪽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아타튀르크 댐의 콘크리트 수문을 조금 더 닫아버리는 것만으로 시리아 전체를 자신들의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새로운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적대적인 총구를 겨눌지 아니면 얌전히 국가 재건에만 몰두하며 순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마스쿠스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타는 목과 생명줄을 완벽하게 움켜쥐고 있는 앙카라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중동의 가장 기괴하고도 숨막히는 지정학적 대치 상황이 완성됩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망과 공군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과 영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막강한 재래식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라는 궁극의 무기를 독점한 튀르키예. 이 두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대중매체에 과장된 헤드라인처럼 당장 내일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시리아라는 불타버린 완충지대를 한가운데 두고 서로의 목줄을 겨누며 살벌하고 고요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시리아를 영원한 약소국으로 묶어두려 폭격하고, 튀르키예는 강물을 담보로 시리아를 완벽한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순치시켜 지역의 절대 패권을 거머쥐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강대국들이 종교적인 앙숙이기 때문에 혹은 오래된 영토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차갑고 이성적인 전략가들의 머릿속에 신앙이나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요란하게 성전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조용히 쥐고 미소 짓는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자와 땅으로 흐르는 강물을 끊어버리는 자. 이들의 충돌은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자원을 지렛대 삼아 상대를 고사시키려는 훨씬 더 깊고 냉혹한 차원의 권력 투쟁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수도꼭지를 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막의 도시들이 단 한 발의 오발탄에 말라 죽을 수 있는 이 기형적인 세상. 이 소리 없는 구조적 폭력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형태의 비대칭 전쟁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2026년의 중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석유 패권과 종교 갈등이라는 낡은 지도를 영원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물과 생존이라는 전혀 새로운, 그래서 더더욱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잔혹한 지도를 우리의 눈앞에 강제로 펼쳐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알고 있던 중동은 철저하게 검은 황금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들이 제멋대로 국경을 새로 그었고, 유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가 메마른 사막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2026년 중동의 권력 지도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정학적 동맹과 적대 관계를 결정짓는 최우선 기준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석유를 가졌느냐, 혹은 누가 어떤 신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 국가들의 외교 정책을 가장 밑바닥에서 좌우하고 국가 안보의 최상단으로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물입니다. 석유가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라면 물은 그 심장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권력의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인류 문명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맑은 물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대량 살상 무기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맞붙고 전선과 핏자국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물 전쟁에는 전선도 요란한 선전포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상류에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쌓아 수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나라의 해수담수화 시설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테러의 코드를 심으며 바닷물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겠다는 묵시록적인 위협만이 은밀하게 오갈 뿐입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한 국가의 경제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수천만 명의 시민들을 타는 듯한 갈증과 전염병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차가운 전쟁의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한 국가의 존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중동의 국가들은 기존의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맹세를 내던지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낯선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피를 흘렸던 앙숙 국가들이 강수량 데이터를 구걸하기 위해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호령할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강대국이 수문을 조금만 열어달라며 상류 국가의 머리를 조아리는 기형적인 풍경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튀르키예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버렸고 화려한 마천루를 자랑하던 페르시아만의 부국들은 보이지 않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과 방사능 오염수의 그림자 앞에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겨눈 채 중동 전체를 자신들의 패권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물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물을 빼앗긴 자는 굴종해야 하는 이 가혹한 질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조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석유가 한 나라의 부를 결정하던 시대는 조용히 막을 내렸고 물이 한 민족의 생존과 죽음을 결정하는 진짜 냉혹한 시대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막의 화려한 신기루 뒤에 숨겨져 있던 이솔이 없고 살벌한 갈등은 결국 인간의 끝없는 통제욕과 권력욕이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순리마저 어떻게 끔찍한 무기로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6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비극은 단순히 모래바람 부는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 가속화되는 척박한 미래, 어쩌면 인류 전체가 마주해야 할 서늘한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무심코 집안의 수도꼭지를 틀어 쏟아지는 맑은 물을 바라볼 때 한 번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느 메마른 사막에서는 그 평범한 물 한 방울이 한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비대칭 전쟁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되어 조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인류는 한 줌의 권력을 더 쥐기 위해 스스로를 갈증의 지옥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물을 나누며 새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낼 것인가? 그 무거운 질문만이 텅 빈 사막의 붉은 노을 위로 외롭게 맴돌고 있습니다.